2025년도에 특히 IT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025년도에 AI 시장을 둘러싼 거대 기업들 또 작은 기업들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3년도, 24년도는 많이 과열됐죠. 너도 나도 AI를 부르짖으면서 AI가 정말 새로운 금광이 된 것 마냥 많은 투자가 이어졌거든요. 투자는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LLM을 개발하는데, 두 번째는 그 LLM을 작동시키는 서버. 그 서버 안에는 AI 칩셋, GPU, 그리고 추론용 GPU, 그리고 HBM, 그리고 패키징하는 거. 그래서 서버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거든요. 또 AI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AI 인프라에 투자가 됐죠. 근데 문제는 그 투자된 금액이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물론 엔비디아는 돈을 벌었죠. SK 하이닉스도 돈을 벌었고, 클라우드 기업은 돈 벌었죠.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으로,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 LLM을 집어넣어서 그걸 어쨌든 막 팔았거든요. 그럼 그걸 산 사람들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들이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직 못 벌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자,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그 컴퓨팅 인프라, 그걸로 어떤 서비스와 솔루션이 만들어져서 실제 이걸로 어떤 비즈니스 가치가 창출되어야 할 것인가, 그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5천억 달러, 500조예요. 500조의 AI 기반의 비즈니스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시장은 지속할 수 없다. 그래서 2025년도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컴퓨팅 인프라로 만들어진 AI 솔루션, 그리고 AI 서비스가 어떤 돈을 벌 것인가, 얼마나 벌 것인가, 어떻게 벌 것인가, 이게 우리가 2025년도에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보면 사실 저는 예전에 1990년대 시장이 지금 2025년대가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1990년대를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그때 두 파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파는 애플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매킨토시파. 컴퓨터 시장을, 이 시장이 막 열어갔거든요. 그리고 후발주자로 IBM을 중심으로 해서, IBM이 직접 CPU와 OS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움을 받아서 IBM 호환 PC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게 전 세계의 표준이 됐죠. 그때하고 많이 닮아있다는 겁니다. 1990년대는 애플을 중심으로 작은 기업들이 모였었고, 그리고 그의 반대파인 IBM과 인텔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애플을 타도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표준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용산에서 IBM PC와 호환되는 컴퓨터를 직접 조립해서 쓸 수 있게 됐거든요. 물론 수혜는 IBM이 본 게 아니라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본 게 사실이지만 그걸 닮아있다고요. 지금 LLM 시장, AI 시장이 뜨면서 누가 돈을 벌고 있느냐? 과거의 애플처럼 시장을 처음 열어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요. 물론 엔비디아와 똘똘 뭉친 하이닉스와 이 GPU와 HBM을 패키징으로 묶어가지고 서버를 구성할 수 있는 TSMC가 돈을 벌고 있죠. 이들이 시장을 선점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2025년도도 계속 그럴까? 저는 거기에 반연합군들의 세력, 타도 엔비디아를 외치는 연합군들의 세력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 연합군들이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AMD, 메타,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여기를 타도하려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죠. 정리를 하면 2025년도는 23년도, 24년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엔비디아의 독주 체계가 조금씩 깨지면서 새로운 AI 컴퓨팅 인프라의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반연합군들이 뭉치면서 새로운 표준이 좀 득세할 것이다. 그 과정에 클라우드의 싸움이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싸움. 이쪽은 또 퀄컴과 또 애플 이런 시장이 또 주목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여기 또 참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FM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온디바이스 AI 시장, 또 그와 관련된 오픈 AI가 투자하고 있는 AI 디바이스들, 그런 시장이 야금야금 시장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023년도, 4년도보다는 25년도가 더욱더 복잡 다달할 것 같습니다.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여기 있는 아마존, 사실 AI 시장에서 많이 목소리가 없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애저 위에,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윈도우, MS 오피스, 팀즈 이런데
오픈 AI GPT를 집어넣어서 이름도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B2B, B2C 양쪽으로 독주하고 있거든요. 실제 애저의 시장 점유율도 계속 커지고 있고. 근데 사실 아마존을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마존은 자체 LLM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록이라고 불리는 클라우드의 AI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스테빌리티 AI, 심지어 메타도 들어와 있어요. 엔솔피도 들어와 있고요. 외부에 있는 수많은 LLM들을 골라서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라서 써. 용도에 맞는 LLM을 쓸 수 있어. 라고 해서 다양한 LLM을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아마존이죠. 구글은 오픈 AI 거 다른 LLM 아니라 본인들의 LLM을 계속 본인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죠. 비슷한 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B2B도 하고 있지만 B2C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구글의 서비스에 본인들이 만든 제미나이를 집어넣어서 제공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점은 두 가지예요. 아무래도 오픈 AI 힘을 빌어서 그걸 B2B로도 팔고 B2C로도 판다. 하지만 구글은 자체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B2B로도 팔고 B2C로도 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중심이지만 구글은 자기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이죠. 두 번째 다른 점은 구글의 제미나이는 종류가 여러 개예요. 아주 비싸고 고성능의 그런 울트라 버전도 있지만 제미나이 나노는 디바이스 안에 탑재되는 경량화된 LLM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메타. 히든 챔피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들 셋이 독자적인 자체 LLM, 오픈 AI를 통해서 협력 기반의 LLM, 다양한 외부 LLM을 가지고 와가지고 경쟁하고 B2B로 팔고 있어요. 근데 맨 아래에 있는 메타는 라마라고 불리는 LLM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왜 그럴까요?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라마를 이용해서 만드는 LLM이 늘어나면 그 LLM은 메타가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메타가 원소스를 만들고 표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가 만들 AI와 관련된 다양한 모델과 디바이스와 연동하기가 쉽죠. 한마디로 말하면 메타의 AI를 표준화시켜서 메타만의 생태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숨은 야망이 있는 거죠. 메타가 AI 기반으로 차세대 플랫폼의 리딩 기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차세대 플랫폼 뭘까요? 메타버스죠. 그래서 저는 메타의 라마나 샘이라고 불리는 LLM은 공개 기반으로 해서 메타의 수많은 아군들을 모집을 하고 그래서 웹이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 혹은 퍼스널 AI 에이전트의 시대, 그 시대에 기존에 있었던 다른 빅테크 기업과는 다른 오픈소스 공개 전략으로, 개방화 전략으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결국은 애플과 오픈 AI죠. 오픈 AI는 어쨌든 이 시장을 연 코어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LLM을 공급함과 동시에 중요한 게 이거죠. B2C 서비스를 가지고 있죠. 챗GPT. 근데 챗GPT가 본인만의 서비스인가요? 바깥에 있는 생태계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GPT-S를. 그래서 새로운 AI 생태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쫑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할 겁니다, 앞으로는. 사실 이미 경쟁하고 있어요. 2024년도 7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자기들의 잠재적 경쟁 기업들을 이렇게 꼽거든요. 그 오픈 AI가 들어갔어요. 심지어 애플의 WWDC에서 오픈 AI 샘 알트만이 초대됐습니다. 왜? 챗GPT를 애플의 디바이스에 탑재하고 있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애플 AI에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온 디바이스, 두 번째는 애플의 데이터 센터 기반의 LLM, 세 번째는 챗GPT거든요. 심지어 그 애플의 맥에 챗GPT 앱이 있습니다. 윈도우에는 아직 없어요. 근데 애플의 맥에는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애플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또 쫑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거죠. 2025년도는 그런 협력과 동맹 관계가 수시로 바뀔 것 같습니다. 다만 각 기업의 전략이 좀 다르다고요. 오픈 AI는 B2B뿐만 아니라 핵심이 B2C예요. B2C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디바이스까지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AI 디바이스까지도. 꿈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한때는 AI 칩셋 만들려고, 즉 엔비디아와 경쟁하려고 했거든요. 자, 그렇게 야심이 큰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 애플은 애플의 기존 생태계를 지키면서 그 애플의 생태계에 AI를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레거시 생태계를 기반으로 AI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장 공격적으로 2025년도에 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 2025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 이 경쟁과 전략적 제휴가 수시로 바뀔 것 같은데요. 자, 원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혈맹 관계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샘 알트만이 축출됐을 때 심지어 샘 알트만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채용까지 했었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둘 관계는 되게 공고했다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애플은 오픈 AI하고 동맹을 맺었다고요. 그래서 오픈 AI는 챗 GPT를 애플의 생태계 내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애플의 사용자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죠. 근데 그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과 쫑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는 서로 간의 협력과 적이 되면서도 막 이렇게 이합집산이 클 텐데 그게 2025년도에는 더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LG전자는 우리 국내, 네이버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메타는, 더 나가서 퀄컴은, 인텔은, AMD는 이 수많은 기업들이 서로 간에 뭉쳤다 헤어졌다 하는 게 2025년도에 더욱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과정에서 2025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은 FMOps, B2B 솔루션 기업들이에요. 이 AI 산업은 크게 맨 밑에 있는 컴퓨팅 인프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GPU, HBM, 패키징하는 TSMC의 모델,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는 서버, 그리고 그게 입주하는 데이터 센터, 이게 있습니다. 맨 아래, 백엔드 인프라.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됐다고요. 돈도 많이 벌었고. 두 번째가 바로 위에 있는 LLM. 그 LLM은 그냥 제공되지 않죠. 클라우드 베이스 제공됩니다. 그래서 LLM 플러스 클라우드가 있고. 세 번째 위에 있는 게 엔터프라이즈 AI, B2B 솔루션이라고요. 네 번째가 AI 서비스고. 네 번째하고 세 번째는 돈을 벌었어요. 2025년도에는 검증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와 첫 번째가. 먼저 검증해야 될 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 2026년도, 27년도에 검증돼야 될 거예요. 즉 2025년도 한 해는 이런 LLM과 컴퓨팅 인프라로 어떤 솔루션을 만들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솔루션들이 많아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2025년도에 더욱더 부상할 겁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화면에 보여지는 스케일 AI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무려 5년 만에 73억 달러의 가치를 입증하면서 데카콘 회사가 됐거든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데이터를 정제하고 AI가, LLM이 그 데이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좋은 LLM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는 좋은 양질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RLHF를 통해서 사용자 저변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들어가야 LLM이 좋아지거든요. 첫 번째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인입시켜주죠. 왜? 그래야지 LLM이 똑똑해지거든요. 로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 로 데이터 중에서 가비지 데이터는 버리고 잘 큐레이트 시킨 다음에 그걸 잘 정렬을 해서 분류를 하고 그거를 벡터 데이터베이스화해서 LLM에 집어넣어야 그게 LLM 제너럴 데이터로 들어가든 혹은 레그라고 한다고 했죠. 이미 학습된 LLM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양쪽에 다 필요하거든요. 그 회사가 바로 스케일 AI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뭐 그 외에도 팔런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AIP,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LLM 엔진을 각 기업의 목적에 맞게끔 잘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기업들, 그런 엔터프라이즈 AI 기업들이 2025년도에는 더욱더 성장해야 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인수합병도 할 것이고 M&A가 활성화되겠죠. 2025년도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엔터프라이즈 AI를 그런 작은 기업들만이 눈여겨보는 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리고 메타라고 하는 회사도 여러 기업들이 이 AI 솔루션 서비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메타는 AI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캐릭터 AI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캐릭터 AI가 사실은 이 챗GPT의 GPT-S와 같은 그런 형태의 모델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결국 다 지향하는 바는 AI 에이전트를 각 기업들이 그리고 개인들이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누구나 코파일럿을 만드는 겁니다. 코파일럿은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거거든요. 뭘 이용해서? 오픈 AI의 GPT-N을 이용해서. 근데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그 코파일럿을 각 기업들이, 각 개인들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원래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솔루션 시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솔루션 사업에 뛰어든 거죠. 자, 그렇게 2025년도는 엔터프라이즈 AI라고 불리는
맨 아래에서 인프라, 두 번째 LLM, 클라우드, 세 번째 AI 솔루션, 네 번째 서비스. 이 서비스의 반 아래인 이 솔루션 쪽 관련된 시장이 더욱더 부상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 우리가 가장 크게 눈여겨봐야 되는 건 검색의 위상이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건재할 것인가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게 퍼플렉시티 AI라고 불리는 차세대 검색 서비스예요. LLM을 기반으로 정보 탐색을 제공해주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오픈AI가 준비하고 있는 이거는 서치GPT입니다. 챗GPT는 대화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보와 상담을 하는 것이고 서치GPT는 검색을 위한 GPT입니다. 오로지 검색을 위한 거예요. 이 양쪽의 두 서비스는 구글 검색 타도를 외치면서 만들어진 서비스죠. 기존의 검색은 구글의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우리가 입력한 키워드가 전 세계 있는 수많은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페이지를 섞어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부터 쭉 나열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답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이 그냥 LLM을 가지고만 주는 게 아니라 LLM으로 학습하지 못했던 최신의 데이터, 웹에 공개된 데이터를 뒤져가지고 찾아서 정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A 홈페이지, B 홈페이지, C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지가 찾아가지고 가공을 하는 겁니다. 세 개의 페이지가 가장 핵심 내용인데 세 개의 페이지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퍼플렉시티와 서치GPT예요. 과연 이게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과 같은 기존 레거시 검색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2025년도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는 파괴력이 클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써보니까 그래요. 그 베타 테스트에도 지금 쓰고 있고 퍼플렉시티도 쓰고 있는데 구글 검색과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는 지가 1개월이 넘었어요. 저는 2024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이건 할루시네이션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 검색을 하는 도중에 얻게 되는 인사이트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둘씩 들어가면서. 그래서 챗GPT와 같은 클로드와 같은 서비스 통해서 답변을 받으면 10분 안에 답이 탁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검색은 한 100분 걸려요. 예를 들면. 근데 그 100분 동안 수많은 인사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10분에 얻은 데이터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서비스를 쓰잖아요. 그럼 한 20분, 30분 쓰고 예전에 100분을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보다 2배 이상을 얻게 돼요. 그러다 보니 파괴력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런 측면에서 퍼플렉시티나 서치GPT의 2025년의 미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퍼플렉시티 AI 같은 경우에 이 서비스는 단순하게 검색만 대신하지 않아요. 여기에 계속 기능이 붙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주문한다거나 예약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붙으면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검색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구글 검색에서는 검색한 다음에 아마존을 가버리잖아요. 구글에서 뭐 검색한 다음에 정보만 확인하지 액션은 다른 데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액션까지도 연계되는 부분들이 붙고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LAM이죠. 마치 챗GPT의 GPTS처럼 퍼플렉시티도 검색만으로는 돈이 안 된다. 검색 광고는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검색 이후의 액션을 이 안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2025년도는 이런 형태의 차세대 검색 서비스가 어떻게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야기할까를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검색이나 포탈처럼 모이는 서비스가 있고, 일단 버티컬 서비스라고 하죠. 예를 들면 커머스, 예약, 택시 부르는 거, 배달시키는 거, 이거는 버티컬로 나뉘어 있거든요. 사실 이 후자, 버티컬로 나누어 있는 거는 과거 컴퓨터 기반의 웹에서는 안 그랬어요. 스마트폰 기반의 앱 덕분에 버티컬로 분산됐거든요. 스마트폰은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거든요. 기존 웹은 한 군데서 시작해서 계속 거기서 머물거든요. 근데 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버티컬 영역이 커진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차세대 AI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 분산일까? 모아지는 걸까?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15년은 모아졌고 15년은 펼쳐졌고 그러면 앞으로의 15년은 모아질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나 이런 것처럼 한 놈한테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마스터 에이전트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스터 에이전트가 모든 거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고객의 질문과 프롬프트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서브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거죠. 마치 검색의 결과물들이 쭉 나열됐을 때 그 검색 모든 결과물들을 구글이 소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가야 되거든요. 랜딩 페이지는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그것처럼 첫 번째 AI 에이전트가 모든 질문은 받고 그 다음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나머지 서브 에이전트를 호출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세 번째 패러다임은 모아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2의 포탈, 제2의 검색의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다만 그걸 구글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애플의 시리가 가져가느냐. 구글은 이미 검색에서 레거시에서의 승자고 애플은 스마트폰에서의 승자이기 때문에 그들 레거시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죠. 모든 일반 기업이나 IT 기업들이 이런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고 당장 뭘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작은 변화의 시작이 모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가 2024년도 말부터 모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2025년도에 검색 점유율 영향에 10%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자리 숫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물론 있는데. 근데 한 자리 숫자 영향이 되면 2026년도에는 갭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때 움직여도 되죠. 일부 기업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어요. 우선은 시장을 좀 계속 지켜보면서 왜? 어쨌든 검색 유입은 계속 구글 검색과 네이버 검색에서 많을 거거든요. 유튜브 운영하는 데서 많을 거고. 이거는 시작점일 뿐이에요. 다만 어떤 기업은 난 우리 신규 서비스나 우리 신규 사업 영역은 이런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뭔가 뛰어들어서 뭔가 해야 돼. 그런 기업이라면 준비는 해야죠.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결국 서치 GPT나 혹은 퍼플렉시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를 휘젓고 다닐 거거든요. 예전에는 봇이 들어왔다면 봇과 LLM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패턴이 달라요. 후자는 SEO나 이런 최적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LLM이 쉽게 가져다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벡터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거든요. LLM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냥 기존 봇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난 뭔가 해봐야 되겠다. 좀 너무 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기업의 특성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를 쉽게 LLM들이 접근해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벡터 데이터베이스화 같은 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2025년도 AI로 인한 빅테크 기업 또 새로운 형태의 AI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어떤 경쟁 구도 하에서 펼쳐질지를 전망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맨 아랫단 컴퓨팅 인프라, 이 인프라 시장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